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의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이어서 제1야당이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면서 공세를 폈고 야당은 폭력적 탄압부터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먹통 사태 보상으로 카카오티 이용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고작 4,260원의 포인트를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보상, 무엇이 문제이고 또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절감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투입하겠다면서 엄중한 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책무를 져버렸다고 맹비난에 나서서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서 파일을 분석하면서 불법 자금 사용처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명대로 하루 만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달 7차 유행이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2차 개량 백신 도입 등 동절기 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센터장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사과하면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보상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인데 각 사례별로 어떤 보상이 가능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 내정자가 오늘 국왕을 아련하고 공식 취임합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수넥 내정자는 영국 역사상 첫 유색인종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구했는데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전년보다 줄였다면서 건전 재정 기조와 약자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코로나19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던 지난 5월 16일에 이어서 5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에 들어섰었는데 이번에는 자줏빛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확대됐고 나라 빚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내년도 총 지출 639조 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약자 복지와 민간 주도 경제 활동에 쓰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된 내용들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폭우 피해를 본 반지하 쪽방 거주자들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는 것, 또 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길 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들이고요. 또 청년 원가 주택 등 청년 관련 정책 등 어르신 관련 정책들, 그리고 첨단 미래기술 분야 투자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인 담대한 구상도 다시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한미의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거듭 제안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또 예산안에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미사일,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 한국형 삼축체계 고조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고요. 사병봉급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는 예산이 포함된 점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8.15 기념사를 비롯해 그동안 참석한 많은 행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항상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곤 했는데요. 오늘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앞으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과거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광경이었죠? 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강행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는 텅 빈 좌석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힘찬 박수와 환호성으로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맞았는데 시정연설 중간중간에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정의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 철폐, 국회 모독 발언 사과를 요구하는 팻말을 붙이며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극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모습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전환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선이 정말 한가슴에서 차갑게 느껴집니다. 한가지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져야 할 텐데 국회의장으로서 손도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순방중 비서고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발언을 사과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두고서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책무를 져버렸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다며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새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이런 식으로 걷어차버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역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모독 발언, 또 어제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협치는 없다고 밝힌 것 아니겠냐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 사과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계신 모양이죠. 더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가야죠. 이처럼 여야의 갈등의 골이 끝을 모르고 깊어지면서 다가올 예산 정국에도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도 극명히 엇갈렸다고요?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 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 그리고 민생 현안 해결책을 두루 담았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며 직접 예산안을 설명해서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였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손으로 정치 탄압에 몰두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국회 협력을 이야기했다며 염치 없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부자 감세와 민생 복지 예산 삭감으로 국민 삶을 절벽으로 몰고도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빈술의 자화자찬으로 민생과 국정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며 사과도 변화도 없는 실망뿐인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자 국회를 찾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기억해보니 10년 안에 청담동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어제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은 그런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과정을 들여다보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을 마련해서 건넨 대장동 일당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김 부원장 여전히 자신은 받은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돈을 줬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일치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여러 물증도 확보해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젠 앞서 한 차례 무산됐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김 부원장 컴퓨터에서 필요한 문서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김 부원장의 당내 지위와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서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결국 김 부원장에게 건너갔다는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를 규명하는 겁니다. 물론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이를 입증하더라도 불법 자금이 현금으로 건너간 만큼 용처 파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4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을 나눠받으면서 특정 시점에 많은 돈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8억여 원 가운데 5억 원이 지난해 5월에 한꺼번에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발족한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당내 조직 관리를 도맡았던 김 부원장이 새 불리기에 한창일 시기 큰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의 대선 준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구속 상태인 김 부원장을 수시로 불러서 불법 자금의 용처를 추궁한다는 게 검찰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 조사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돈을 건넸다는 대장동 일당은 연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 앞에서 여러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원장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의 중요한 결정은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고 따지며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이번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몰랐겠느냐고 언급했던 언론 인터뷰 내용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그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전후로 김용 부원장이 휴대전화를 버리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이 건너가는 과정에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 측 역시 돈을 만든 사람과 갖다 준 사람, 전달한 사람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부인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뿐만 아니라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과거 성남시 의원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에 제출된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사건 공소장에도 과거 이들이 접대를 주고받았다고 자세히 적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접대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고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으로 일했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재산 변동 과정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에 김 부원장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정진상 실장의 경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미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 수사에서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선거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부터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과거 성남FC 인수 시도와 관련한 문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2013년 10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인수를 결단하기 전 한때 성남FC 인수를 검토했지만 구단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을 우려해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산의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공무원을 가로막은 채 물리력을 가하고 공무 차량에 종이컵과 달걀을 투척하는 등 헌법을 파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대전지법은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은 배임 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새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변이가 주도하는 7차 재유행이 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취재부서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음 달 재유행 전망이 나왔는데 BQ.1 변이는 뭔가요? 네, BQ.1 변이는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변이입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의 하위 변이로 오미크론의 새로운 가지입니다. BQ.1 변이는 국내에서도 조금씩 검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변이가 7차 대유행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검역을 강화해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이가 백신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내일 2차 개량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포함한 동절기 예방접종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분명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신규 환자는 4만 3천여 명으로 전날의 3배로 늘었고 위 중증 환자는 225명,
사망자는 20대 1명을 포함해 17명입니다. 정부는 단풍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헬로윈 등 각종 축제도 열리는 만큼 확산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어제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이 카카오 먹통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유료와 무료별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T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고작 4,26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을 놓고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 보상, 또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일지 그 전망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 피해 소상공인의 집단 소송을 이끌었던 엄태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흘 동안 먹통 사태가 빚어져서 카카오티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참 영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4,260원 네. 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 자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피해 보상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서 오겠습니다.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약관 또는 약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지급했거나 그 이상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서비스는 인터넷 무료 서비스상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그리고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보상안을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카톡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어떻게 보상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먼저 4,260원 포인트 지급한 것이요. 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 포인트들은 아마도 이제 기사님들의 그 6일치 멤버십 이용료, 구독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해당 금액은 결국은 산정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준액은 실제로 이용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이 혹은 이제 피해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큼의 영업 손실을 받았느냐, 기대 수익의 영역인데 그 기대 수익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매출액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카카오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 그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월 이용료가 사실 뭐 몇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할 계산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10,000원 이하의 금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뭐 3배를 하든 6배를 하든 현실적인 기준액이 현실적인 손해액이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나온 보상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카카오가 발표한 보상안을 자세히 좀 보면 택시기사는 7,550원, 대리기사는 4,260원의 포인트를 지급했는데 이게 지금 대리기사분들이 주장하기로는 평균 피해 금액이 17만 8천 원 정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산정이 된 걸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17만 원 상당의 금액은 해당 그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서 콜을 받는 뭐 택시 기사님들이나 혹은 대리 기사님들이나 그분들이 받는 그러니까 일평균 그 콜 수에 따른 어떤 그 본인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마 주장을 하시는 금액일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은 하루 평균 15에서 2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배상액의 계산 기준 금액이 그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기대 수익,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손해액이 아니라 실제로 카카오에 납부하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납부 이용료, 그러니까 이용료 한 달 이용료 중에 3일 못 썼으면 3일치만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용료를 매달 내고 그리고 수년간 내고 그리고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다면은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서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집단 소송도 유사한 쟁점들이 있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바로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손해액이 결국은 기대 수익, 다시 말하면은 민사적으로는 특별 손해의 영역에 해당이 되고 특별 손해의 영역은
입증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카카오 서비스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숫자가 뭐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에 이르고 그 다양한 피해 케이스들 그리고 단지 그 메신저를 통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손해의 범위가 워낙 천차만별입니다. 그 다른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직접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사법기관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변호사님 모신 이유가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 네네. 피해 소상공인 집단 소송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상공인들이 몇십만 원 정도, 네네. 뭐 100만 원까지 받으셨나요? 뭐 40에서 12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KT 때나 지금이나 기간통신사업자냐 부가통신사업자냐 그 책임 주체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예. 똑같습니다. 특별 손해를 얼마큼 인정해 줄 것이냐.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T 월 이용료 금액이 10만 원 안팎이거든요. 마찬가지 일할 계산하고 그걸 또 24시간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백 원 수준이에요. 원래 KT가 얼마 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1,000원 범위죠. 1,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범위였죠. 근데 그 금액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 기간을 뭐 조금 더 연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현물 보상 아닐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회나 아니면 정부 기관과 같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기관이 나서서 중재에 나섰고 그때 소상공인들 그때 KT망을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그 결제를 받는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받으신 그런 피해자분들과 국회 과방위 그때 과방위가 나서주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KT.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중재에 맞습니다. 해서 좀 그래서 더 보상을 삼자가 해줬군요. 삼자가 중재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뤄낸 여전히 부족하지만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이 유료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해외 사례에서는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사례가 없었나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보적 배상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실제로 과실 책임자가 얻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 즉 이용 금액 범위 내에서 계산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료가 0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0원에다가는 뭐 몇 배를 곱한다고 한들 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좀 완화하거나 현실적인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법안이나 혹은 약관 마련이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반드시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카카오 계정을 이용해서 다른 앱과 서비스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로그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팔아야 할 때 팔지 못한 분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 특별 손해 부분이고요. 다만 그 경우에는 카카오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 서비스지 않습니까? 다만 카카오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지 못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차적인 배상 책임의 주체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죠. 그렇군요. 그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일단 1차 책임?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배상액이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이 되면 카카오를 상대로 업비트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엄태섭 변호사님, 과거 이제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에 또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보상을 많이 받기는 어렵다. 특히 이제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야지 그나마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참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태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채권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연쇄 부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8만 5천 제곱미터 땅입니다. 1,5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3,300억 원 규모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시행사에서 이제 금융 PF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행사에서 딴 데 채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PF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건설업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대출이라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에 나선 한 시행사는 납부일이 2달 넘게 지나도록 매각잔금 3,430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7천억 원 규모 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의 연체 잔액과 연체율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PF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6%에서 올해는 12%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자를 50억 내야 되는데 100억을 내게 되면 수익에서 50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규도가 이미 많이 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데도 또 나고 있고요. 지금 재고시장은 이미 지금 7군데, 9군데가 이미 공매 중입니다. 착공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분양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시행사나 조합 사업부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리 인상이 수분양자들한테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을 높여가지고 분양 의지를 이제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이는데,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특별금융 지원과 채권 펀드 조성 등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화랑기나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한 PF 대출을 받거나 내준 사례도 많은 만큼 대출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입주를 코앞에 둔 신축 아파트 공사가 갑자기 중단돼 무려 100여 가구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설사 측은 최근 공사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대출도 막혀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중견 또는 소형 건설사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곳도 공사가 중단된 바로 그 아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19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한 동짜리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장판과 도배 같은 기본적인 작업만 마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입주 날짜가 미뤄지더니 지난 7월부터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전세 계약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또 어떤 분은 파혼 당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아들 집에서 신세 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목돈을 찾아야 다른 곳에 계약을 할 텐데. 이 아파트는 2년만 전세로 살고 별도 비용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터라 신혼부부 등이 많이 계약했는데요.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면서 인근 여관이나 원룸을 구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100여 가구가 계약금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40억 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건설이 멈춘 이유에 대해 건설사 측은 올해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부동산 사업 대출까지 꽉 막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리고 건설사는 연대보증을 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최근 분양 경기가 꺼지고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경색 영향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중견과 소형 건설사 중심으로 자금난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건설사 측은 내년 3월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번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던 터라 피해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사 측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700여 채에 대해 갭 투자를 했다가 깡통 전세가 속출해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데요. 건설사 대표는 YTN 취재진에게 분양이 안 된 건물들이 쌓였을 뿐 갭 투자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주민 50여 명은 이달 초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는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건설 현장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SPC 그룹 계열사 5곳의 빵 제조업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빵류 제조업체 80여 곳의 전체 매출 가운데 SPC 그룹 계열사 5곳의 매출이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열사 5곳의 매출은 3조 7천억 원으로 파리크라상과 SPC 삼립이 각각 41%, 30%를 차지했으며 최근 제빵 공장 노동자 직원 사망 사고가 난 SPL은 5.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빵산업 특성상 SPC 그룹 계열사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 여파로 발이 묶였던 승객들을 태울 대한항공 대체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낮 12시 33분 승객들을 태우고 귀국할 대체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세부 막탄공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항공편은 세부공항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20분 출발해 인천공항에 밤 9시 40분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7월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경찰들을 위협한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생 10대의 모습이 맞는지 놀라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이전에도 절도 등의 범죄를 10여 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었지만 이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으로 가볼까요? 촉법 소년들이 훔친 렌터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을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이었고 역시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소년원에 다녀왔지만 이후에도 이들의 또 다른 범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범행이 점점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국회에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2살 낮추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죠. 자, 법무부가 공약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촉법소년 나이를 1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처벌 강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지금까지 만 14세 이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이 소년원에 최대 2년 동안 보내지는 소위 10호 처분인데 당연히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요. 자, 하지만 이제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의 촉법 소년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또 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최근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증가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촉법소년의 증가세뿐 아니라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령 하향 찬성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이 아동들이 범죄 성향을 학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차별이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과 교화 우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연령 하한에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시간을 더 가지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법무부가 개정안에 어떻게 세부 내용을 담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공원에서 마약에 취해서 지나가는 어르신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투약한 뒤에 벌이는 2차 범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어르신을 느닷없이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남성. 쓰러져 버린 어르신에게 옆에 있는 경계석을 들어 내리찍고 도망칩니다. 결국 어르신을 숨지게 한 42살 최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흡입해왔고 범행 역시 환각 상태에서 저질렀는데 범행을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황당한 해명을 해왔습니다.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마약 사범이 늘어가는 상황.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2차 범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는가 하면 올해 5월에는 마약에 취한 30대가 편의점과 식당에 차로 돌진해 손님들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로 저지르는 2차 강력범죄는 모두 48건, 피해자는 51명에 이릅니다. 마약류들을 투약하면은 신경에 도달해가지고 그 전두엽이라는 게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제2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독자들을 환자로 보고 높은 재범률과 2차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약 중독을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 센터나 출소한 사범들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꾸준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 내정자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57대 총리로 정식 취임합니다. 영국 총리실은 수넥 내정자가 25일 오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국왕이 총리 내정자를 만나서 내각 구성을 요청한 뒤에 취임을 승인합니다. 수넥 내정자는 오전 11시 35분쯤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관례대로 취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에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추가 적발될 경우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때 걸리면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간접 흡연에 오래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19%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건강검진 당시 비흡연자이면서 대사증후군이 없었던 7만여 명을 평균 33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간접 흡연 노출군은 비노출군보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19% 높은 것으로 추산됐고 특히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다가 새로 노출된 그룹은 35%나 더 증가했습니다. 식욕 억제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 서멘스 호킹 박사 연구팀이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3편을 분석한 결과 같은 식욕 억제제를 먹었지만 여성 체중은 20% 준 데 비해 남성은 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욕 억제제가 여성에게 더 효과가 큰 것은 약동학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추측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기온은 낮지만 이렇게 따스한 가을볕 아래 서 있으면 한결 온화해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낮 동안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날이 금세 쌀쌀해지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전 5도, 대구는 7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고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18도, 대전 19도, 광주는 20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영동 지방에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까요. 해안가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검찰의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이어서 제1야당이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반탄용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야당은 폭력적 탄압부터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